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기도 좋으면서 의미가 있는 곳,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서대문구의 인물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서대문구와 관련된 인물 네 분을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죠. 딱히 설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양쪽을 처음 열었던 우리 언더우드 박사. 그 다음에는 이제 이화학당을 열었던 메리 스크린튼 여사.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열었던 헨리 아펜젤러. 그리고 3.1운동을 해외로 알리고 제합리 학사장가를 취재했던 AP 통신사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알버트 테일러와 그의 집 딜쿠샤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도 너무 많은 외국인의 인물들이 이 서대문구와 구한말에 연관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이어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한국명은 석호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당시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박사도 당시 이름은 원두우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 그 다음에 한국에 주재하던 외국인들이 한국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대로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우리도 이제 영어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해외 교포로 또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외국어에 익숙해서 그런데 당시 이제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 언더우드니 스코필드니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아마 알아듣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많이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는 특히나 이 석호필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근에 미드의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 주인공이 스코필드이면서 석호필이라는 이제 애칭으로 많이 불리면서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를 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인연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이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에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활동한 시기는 1916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대는 나라 뺏기고 일제 시대죠. 이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사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간.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고, 병원의 의사들은 또 의과대학의 교수로도 활동을 하시면서도 한국에 짧은 기간 4년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 이제 4년이라는 기간 중에 1916년에 왔으니까 1919년에 있는 3.1운동까지 한 3년 정도의 기간 사이에 한국의 식민지 시대에 있는 시대를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3년 차에 되었을 때는 3.1운동이 3월 1일 날 있기 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이제 한국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10년 정도가 되는 시기에 많은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피해를 붓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와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기간이었던 거죠.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독립과 또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운이 좋게도 대외적으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퍼지면서 이 대외 정보까지 접수하면서 시기가 물어있고 가고 있었죠. 이 시기에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도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 총독부의 감시 속에서 몰래 한국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대규모의 연합 항의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났지만 그렇게 잘 협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번 총독부 하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강압적인 정치를 하고 밀레 뒷조사를 하고 탄압을 했겠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저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대표적인 종교계가 있었어요.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바로 농민전쟁, 동학운동으로 이제 이름을 걸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던 종교가 이름을 이제 천도교로 개명을 하고 국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 많은 영향을 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참여한 데가 기독교계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역시 세 번째로는 불교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계 이제 인원수를 보면 우리가 3.1운동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민족 대표 33인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인원수 대부분이 천도교 지도자거나 기독교계 지도자예요. 그리고 불교 대표는 우리가 만해 한용운 같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2분밖에 안 계세요. 불교계는 당시 일본의 불교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서 대대적인 참여가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지금도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스코필드 박사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 지도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갑성이라고 하는 분의 권유를 받아서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독립선언서 민족 지도자에 사인하고 참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주로 맡은 부분은 역시 해외 정세와 해외에 관련된 연결을 하는 역할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초기라는 게 거의 2월 초 정도예요. 2월 한 4, 5일 정도. 2월 5일에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해서 해외의 동향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거사 3.1운동을 준비하는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는 우리의 이제 서대문구 안에 있는 중요한 지역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 3.1운동의 초창기 준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특히 당일에 와서는 3.1운동 당시 3월 1일 날에도 현장에 나와 계셨어요. 담당하신 거는 현장의 모습을 잘 취재를 해서 기사로 해외에 알려는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걸 해서 당시에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3.1운동 당일에 현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본인이 봤던 그다음 참가자 규모,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헌병대까지 나와서 진압하는 과정까지를 다 기록을 해서 기사로 작성해서 해외에 송고를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3.1운동의 효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널리 퍼졌지만 해외에서도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또 얼마나 식민지
그 체제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그로부터 약 한 4개월 정도 국내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려 이 만세운동이 1,500회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시위가 일어난 셈인데 이걸 그냥 둘 수 없겠죠. 경찰을 동원하다 드디어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에서 수십 군데에서 물론 조금 다치거나 한 것들은 학살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학살이라고 할 만한 수십 명, 수백 명을 모두 사살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암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날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 주민들 전체를 모두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총으로 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을 그게 알려지면서 역시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우리 3.1운동을 알렸던 특파원 우리 엘버트 테일러까지 합쳐서 몇 명이서 제암리까지 직접 방문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스코필드 박사는 특파원으로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해서 역시 또 한번 해외에 알리게 됩니다. 그 후에 3.1운동이 4개월간 진행되면서 어마어마한 탄압,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 그 다음에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이런 수많은 일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스코필드 박사가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당시 일제시대의 그 폭압적인 분위기에서는 활동을 꿈도 꾸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데요. 이 스코필드 박사가 대표적으로 3.1운동 후에 우리 독립문역 앞에 있죠. 서대문 형무소가 바로 우리나라 3.1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형무소였습니다. 이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투옥되어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 여기에는 유관순 누나, 우리 유관순 열사도 이 자리에 있을 때 만나 뵙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보고서 이 일본계 영자신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관련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조치를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또 그 내용으로 직접 총독을 만나기까지 해요. 총독부를 찾아가서 총독과 차관을 만나서 역시나 이런 비인도적인 처우와 만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본인이 의사지만 이렇게 현장의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사를 작성할 수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이 3.1운동 당시 취재, 그 다음에 제암리 학살 사건의 취재, 서대문 형무소의 내용을 직접 보고된 것을 글로 작성해서 거의 원고 한 권 분량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조선이 독립되고 또 조선 국민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데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이런 활동을 했으면 아마 첫날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아마 이후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재를 좀 안 받았던 거는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사람으로 국내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영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국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동맹국으로서 영일 동맹이 있었던 시대의 국민이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바른 소리 하는 거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런 제재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 특별한 조건을 활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에 도움되는 활동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시 보아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도 물론 총독부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괴롭히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제재 수단으로 이분이 이제 비자가 이런 거잖아요. 그 4년짜리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이제 의학 교수인데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4년간 계약을 하니까 이제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4년이 마감되고 나서는 더 이상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코필드 박사는 4년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조선의 상황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분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그 후로 계속 갖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도 뭐 한국에 와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58년이면 45년 해방됐으니까 58년이면은 그 6.25가 끝나고 직후죠. 6.25가 끝나고 직후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정부가 광복절 행사에 역시 독립운동자로 초청을 해서 참석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다시 캐나다에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는 서울대 수의학과의 교수로 의사 교수로 들어오면서 평생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이분은 본인의 양심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조선에 대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그 6.25가 끝나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 교수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가 이승만 정권이 다시 독재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참을 수 없으셨겠죠. 이 스코필드 박사는 역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그렇죠. 독재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신문에 기고하기도 하는 정말 그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활동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국내에서 평생 사시고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가 말만 되게 했던 그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정말 그 조선의 그리고 독립하는 그 광복된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그 활동을 하고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이분은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정말 시대의 양심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역시 대단한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그 스코필드 박사는 다른 그 앞에 설명했던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혔는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서울 현충원의 그 외국인 묘역에 모셔서 있습니다. 사실 그 현충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한 장소인데 이제 우선 독립운동가들,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보다 더 많은 거는 이제 군인들,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죠. 그 목숨을 희생했던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외국인이 있다. 이거 참 놀랍거든요. 당연히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그 사망한 군인들이 많이 묻혀 있다면 유엔군도 있을 텐데 유엔군은 다시 별도로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유엔 묘지라고. 그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 국립현충원에 보면은 외국인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외국인 묘역에 현충원에 이제 모셔졌다고 해서 저도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없을 것 같은데 딱 3명이 그 현충원에 외국인으로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코필드 박사인 거죠. 거기 외국인 묘역에 가보면은 이렇게 뭐 묘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묘비가 새겨져 있는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달라. 이 내용이 이 스코필드 박사의 그 돌아가실 때 유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
그 한국을 사랑했던 분의 그 묘역이 있고, 이 인물들은 정말 서대문구의 인물로 3.1운동과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기억해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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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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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역시 3.1운동과 관련된 일인데요. 3.1운동의 중심에서 가장 준비에 필요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거 말고 당일 현장에서 필요했던 거는
독립선언문과 태극기죠. 이 준비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 준비물에 이제 가장 전국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인쇄해서 전국에 배급을 해주신 그 보성사 사장 옥파 이종일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지역적으로 저희가 서대문과 관련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서대문구라는 게 우리 그 독립문공원,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해서 이 3.1운동과 너무나 밀접한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서대문구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모아본 거예요. 보성사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이 뭐 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출판사, 회사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에다가 사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보성사라는 거는 이제 출판 인쇄소인데 주로 하는 거는 이름에서 보듯이 보성학교, 당시 이제 보성학교면은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쯤 됩니다. 이 보성학교의 그 교재를 주로 인쇄하던 인쇄소였어요. 그리고 재단은 천도교회 재단입니다. 천도교회 재단에서 그 인쇄업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인데 당연히 그 보성학교 대학교 교재만 출간한 건 아니고 교재도 하고 또 천도교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책자들을 인쇄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던 그 출판사 인쇄소인데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인쇄업이라는 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업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천도교의 그 지도자였던 그 손병희 선생도 이것은 필요로 하고 역할이 있으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손해보는 회사인데도 꾸준히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게 그 역할이 온 게 정말 손병희 선생의 그 해안이었을까요? 이 3.1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준비물인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전국에 배표하는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옥파 이종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 당연히 그런 뭐 인쇄업을 하고 이런 사장과의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그 천도교 안에서 그 상위 고급 그 지도자였습니다. 지역 지도자였는데 이 출판 관련된 업무도 같이 맡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출판에서 독립선언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그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는 민족 지도자 33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3월 1일 날 아침 한 자리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하고 이제 그 3.1운동의 시발을 알리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독립선언을 먼저 하고 나면은 이분들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지도자로서 소수이니까 대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에 모여서 역시 첫 시작은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세삼창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그 출발을 해서 그 남대문으로 가고 덕수궁 앞으로 가고 남대문 앞으로 해서 온 시내를 행진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 선언문을 읽는 과정이 그 선언서가 바로 그 보성사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정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 1월 말부터 해서 2월 1일까지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이 된 해에 한국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그 총독부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당시 10년간 일본은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해요.
뭐 자기들은 한나라 국민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식민지 국민들을 마치 노예를 활용하듯이 그런 대우를 하면서 수탈을 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활동을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동시에 연합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왔지만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면 뭐 그냥 뭐 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문을 당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참여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식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우리 천도교계와 그 다음에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우리 한용운 선생님과 같이 유명하신 분 해서 2분밖에 참여를 못해요. 그럼 그 당시에 다른 또 영향력이 있고 사회 지도자라고 하던 곳이 있잖아요. 어디?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는 그 조선 말에 그 외국의 그 종교로는 처음 들어와서 그 박해를 받을 정도로 세력을 넓혀가던 때인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나서 총독부 시대로 들어간 이후에 천주교는 거의 뭐 친일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뭐 참여할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만한 큰 영향력을 하는 그 종교계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유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 500년간 이어온 성리학의 전통이 있고 그 500년간을 그렇죠. 사회 지도층으로 해왔던 그 양반들의 그 정신 체계이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게인데 바로 유림이라고 불렸죠. 종교라고 하기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유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든 어찌됐든 뭐 유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자잖아요. 예. 이 유림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 참 사회 지도층으로서 참 믿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 민족 지도자 서명하신 33인에 보면 그 천도교 대표가 15명, 그 다음에 그 기독교 대표가 16명, 그리고 불교가 2명에서 다 합쳐서 33명이 된 겁니다. 참 그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좀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 이제 주요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제 3월 1일을 그 D-Day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3월 3일이 마침 고종의 장례식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종이 돌아가신 지는 1월 말이었나? 이 정도로 됐는데, 그 당시에 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종 독사설. 물론 지금까지도 고종 독사설은 뭐 그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고종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예정하고 있는 그 직후에 조선시대 여론은 안 그래도 식민지 제국인 그 일본이 미운데 그 한국 최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까지 쭉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어요. 또 고종 독사설이 많이 퍼지기도 한데, 그죠? 이런 불안한 시기에 다 장례식은 3월 3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국적인 거사를 준비하기로 한 우리 민족 지도자 그룹은 그 거사일을 3월 1일로 잡았습니다. 딱 누가 봐도 적당한 정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서울, 한양, 경성의 인근의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대로 직결한 이틀 전이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날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모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아까 참여자들을 많이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3월 1일 날짜로 잡았는데 2월 20일 정도,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설에 따르면은 이제 말은 2월 20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바로 이제 2만 1000장을 인쇄를 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 날인 2월 27일 마지막 밤에 그냥 2만 장을 다 찍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 인쇄 기술과 전국에 또 배포도 해야 되잖아요. 배포하는 일정을 고려하면은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인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몇천 부씩 평양으로, 전라도로, 그 함경도로 이렇게 이제 인원을 담당해서 배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수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3월 1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이 2월 28일, 2월 27일 밤에 추가로 1만 장을 더 인쇄하기로 하고, 역시 우리 옥파 이종희 사장이 있는 보성사에서 인쇄를 밤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불을 가리고 기계를 돌려서 인쇄를 했는데, 이때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로경찰서에 악명 높은 그 친일 형사, 그렇죠, 일제순사죠. 이 형사가 눈치를 채고 보성사를 들이닥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뭐 정보가 누출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종로 바닥을 잘 알고 있고 평소 감시를 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인 보성사가 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한밤중에 덜컹덜컹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바로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일제교등계 형사가 들이닥쳤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안에 들어와서 보고 현장에서 다 들통난 거죠. 눈치챘습니다. 대단한, 그렇죠, 독립운동이 준비되고 있구나. 이거 사건이 크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 보성사 사장, 옥파 이종일 선생이 정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이 일만큼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그냥 애걸복걸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악질 형사겠어요? 인정사정 없이 잡아가고 경찰에 신고해서 순사들이 출동을 하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봐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악질 형사가 이런 정도의 일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묘하다. 정말 하늘이 내린 약간의 빈틈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이종일 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손병희 선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즉시 쫓아가서 사건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형사가 들이닥쳐서 보성사 안에서 버티고 있다. 뭔가 다르죠.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버티고 있다 해서 감을 잡습니다. 즉석에서 손병희 선생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돈 뭉치를 꺼내서 한 가방을 집어서 이종희 사장에게 전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라. 그래서 이 돈을 받아와서 다시 이 신승이라고 하는 이 악질 형사에게 이 돈을 전해주고 봐달라고 합니다. 제발 오늘만은 넘겨달라.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승희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일단 일말의 희망이 좀 봐주겠지. 또는 돈을 받아먹고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그대로 인쇄를 진행합니다. 운이 좋게도 이 신승희 악질 형사는 보고를 안 했어요. 조용히 돈만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를 해결하고서 그 2월 27일 날 만장을 더 추가를 찍고 28일 날 다시 배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2월은 28일까지잖아요. 그 다음 날인 30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어서 3.1운동이 진행되는 정말 역사적인 극적인 에피소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그 악질 형사 신승희 형사의 그 결말입니다. 이때 보고를 안 해요. 그렇지만 물론 돈만 챙긴 거죠. 그로부터 약 한 3개월 후에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돈을 받은 내용을 들킨 거죠. 헌병대에 체포되고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날 약을 먹고 자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는 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잡혀갔는데 하루 만에 자살했다. 또는 실제로는 그 헌병대에 끌려가서 취조하고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자살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식의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는 헌병대가 발표한 약을 먹고 자살했다밖에 없어요. 이 악질 형사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타이밍 그 시기에 그렇게 돈을 받고 봐주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받았던 돈이 약 5,000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단위가 현재 원과 똑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N이죠. 일본 돈이 N인데 그것을 이제 조선 N이라고 불렀어요. 한국 발음으로는 원인 거죠. 그래서 원을 했는데 과연 이 5,000원이라는 돈이 얼마쯤 될까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폐를 1원짜리 지폐를 사용하던 때요. 이제 한 문금을 줬다고 하잖아요. 1원짜리 지폐로 해서 정말 그 5,000장이나 주려고 하면 정말 뭐 두툼한 그냥 보따리 하나를 갖다가 현금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의 가치라는 게 참 그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기준을 몇 가지로 보면 보통 돈 가치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지금도 쓰는 물건과 비교해서 뭐 쌀 한 가마에 얼마였다. 또는 그 당시 집 한 채에 얼마였다. 또는 그 당시 이제 일당 노무자 하루 일당이 얼마였다를 비교한다라고 하는데 대략 뭐 그 당시에 그 노동자 일당이 0.5원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일당이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약 한 그 당시 탁 주어진 그 뇌물이 10억 원 정도의 돈 가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집 한 채 서울에서 그 집 한 채 가격이 뭐 한 1,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5배 되는 5,000원 정도를 준 거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뭐 몇십억짜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 서울에서 그러면 제일 싼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역시 뭐 3억, 5억 뭐 이런 정도 좀 제일 작은 걸로 쳐본다고 하면 5채 역시 뭐 10억, 15억 정도의 돈을 받고 봐준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도 욕심이 날 만한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3.1운동과 관련된 이런 보성사의 에피소드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소를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장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소가 서대문구 안에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서대문구의 그 좋은 장소들은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이곳을 뽑은 곳은 앞에 여러 인물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근데 이 인물들의 많은 그분들, 외국인 선교사, 우리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있죠. 언더우드 박사, 메리 스크랜튼 유학당, 그 다음에 그 배제학당의 헨리 아펜젤러, 그 다음에 우리 3.1운동의 그 기사를 송고하고 또 딜쿠샤라고 하는 그 서대문구에 있는 집의 주인이었던 알버트 테일러, 이분들이 다들 그 국내에 묻혀 계세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우선 위치가 서대문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한강변인데 그 지금 위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하철 중에 그 2호선 지나가는 당산철교 있죠. 당산철교의 그 한강의 북단 쪽, 그 강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오면 합정역이 있고 이제 홍대 입구역이 있는데 이 서대문구가 제일 그 남쪽 밑에가 그 신촌역, 그다음 홍대 입구역 정도가 서대문구의 끝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아까 홍대 입구역에서 남쪽으로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 합정역이 있고 합정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한강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쭉 걸어가면은 더 한강 쪽으로 가서 그 한강변까지 가면은 그 위치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에요.
위치 가는 길을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그 2호선의 합정역 7번 출구를 나왔다. 7번 출구 나오면 바로 강 쪽으로 그 골목길, 도로 가지 말고 골목길 안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골목길 따라 걷기로 한 300m 정도만 내려오면 바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떻게 볼까요? 그 위치가 선교사 묘역이 그 당산대교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 면에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서쪽면이라고 보면 또 바로 그냥 골목 하나 옆이죠. 그 반대편에 그 당산철교의 바로 오른쪽이라고 해서 멀리가 아닙니다. 정말 바로 철도 아래예요. 그 오른쪽 면에는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뭐 양화진 선교 묘역도 묘지이지만은 절두산 순교성지도 그 우리나라 그 천주교 박해 때 무려 8,000명을 여기서 그때는 그 천주교인이죠.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을 다 잡아서 조선 정부에서 8,000명을 모집해서 잠수를 해서 다 사형을 시키고 그 시체를 한강에다 다 던져서 떠내려 보냈다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보면은 한강변에서 여기 절두산 그 순교성지 말고도 뭐 노량진 강변이나 이런 데서 뭐 사극에서 나오는 대역죄를 지었거나 하면 그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가 이제 한강 뭐 모래밭이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뭐 8,000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숫자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천주교의 국내 이제 그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교 성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 지정이라는 게 사실은 천주교 교단의 얘기겠죠.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역을 뽑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서대문구와 관련된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다 바로 이곳에 묻혀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묻혔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게 본인이 살아생전의 헌신도 조선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에 묻히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그 한국에 묻혔는데, 역시 이제 묘지라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도 있고 해서 그 당시 구한 말에는 이 양화진의 묘지를 마련을 해서 외국인들은 주로 그쪽에 그 묘지를 묻혔던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부르지만은 약 500개 정도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한말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과 관련된 분들은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여기가 외국인 선교사 모역 또는 뭐 한국에 그 공헌을 하신 분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묘를 써야 될 경우에 같이 사용했던 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요즘 현대에 와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역사를 좀 돌아보면 정말로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근데 2005년까지만 해도 그냥 황폐한 공동묘지가 있는 거지 뭐 전혀 관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2025년 전까지는 그냥 방치돼 있고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겠죠. 이렇게 훼손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2000년 이후로 그 바로 그 묘지 앞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해서 현재와 같이 돼 있고, 지금은 뭐 관광지로처럼 이렇게 해설 투어를 하는 분들도 해설도 해주시고 해서 뭐 좋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묘지도 처음 시작은 역시 우리 그 언더우드 박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이 있잖아요. 요거의 그 초대 원장이었던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시다가 본인도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 34살에
돌아가시면서 그 무덤을 여기에 모셨는데 그 당시 고종이었죠. 고종이 이 묘지 땅을 하사를 해서 이렇게 외국인 묘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묻혀 계신 분을 보면 연세대 설립자 온도우드 박사, 배제학당의 아펜젤러, 그다음 이화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 그 호머 헐버트 박사, 그다음에 엘버트 테일러, 우리 서대문구에 딜쿠샤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그 창립자 베델이라고 하는 분도 여기에 모셔져 있고 참 그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